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모델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CSR 임팩트 서명지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2015년 사례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2015년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쪽방촌에 관심이 많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쪽방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쪽방 상담소를 환경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쪽방 상담소에서는 쪽방 거주자들이 이용할 커뮤니티 공간과 또 세탁실, 부엌, 화장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복합 공간 구성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옛날 낡은 파출소를 개조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방도 들어가지 않았고 또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공간들이 제공되지 않았던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업들을 모아서 이 쪽방 상담소를 개조하기 위해서 예산도 모으고 또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를 의견을 나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여기에서 각각 본인들의 업과 관련된 또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어떤 기업은 화장실을 개조해 주셨고 또 어떤 기업은 프로그램실을 위한 다용도실도 만들어 주셨고 또 어떤 곳은 부엌과 기자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온 다양한 후원 기업들 때문에 각각 기업이 6천에서 뭐 1억까지 다양한 예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공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 작은 2층 빌라 공간이었는데 시공업체가 5곳이 넘게 왔던 거죠. 그래서 각자 본인들의 시공 계획에 맞춰서 시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서 5개가 넘는 시공업체가 함께 하면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될까요? 아마도 시공 계획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겁니다. 공사 일정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 공간 안에 구획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공기를 정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회공헌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후원 기업들 또 한편으로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또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원을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또 어느 것이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되는지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현실입니다. 다음에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뉴스가 같이 나올 겁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5달째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We're very grateful, but it's really important that those donations stop. 기부를 멈춰달라고 말하는 호주 주지사? 호주의 산불 때문에 생긴 연기와 재가 뉴질랜드 하늘까지 노랗게 만들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 1월 5일. 이날 산불 상황을 브리핑하러 나온 호주 빅토리아주의 데니얼 앤드루스 주지사가 기자들 앞에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On this issue, I don't want to appear harsh in any way, but we don't need any more clothes, we don't need any more food. It's really important that those donations stop. 에? 재난 상황인데 음식과 옷을 기부하는 걸 거부하겠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빅토리아 주지사는 왜 기부를 멈춰달라는 걸까요? 이런 기부는 사태를 수습하는 데 도움보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Because they are diverting resources away from firefighting and away from providing support to those who are in real need. 가뜩이나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의류나 식료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사람을 투입해야 하고 이를 보관할 장소까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작년 4월 강원도 일대를 덮친 기록적인 산불. 당시에 구호 물품으로 들어온 수많은 헌옷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헌옷을 기부하면 이재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SNS에 퍼지면서 상황이 더 난감해졌죠. 100분 정도씩 막 들어가가지고 사실 이제 재난 현장에서도 봉사활동할 때 되게 많은데 정말 많은 봉사자들이 체육관을 몇 개씩 점거해서 그 물품들을 정리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당시 강원도 고성군의 구호 물품으로 들어온 헌옷이 무려 53통.
이 중 이재민이 가져가고 남은 옷만 30톤이 넘었습니다. 남은 옷을 보관하고 처리할 비용을 생각하면 어휴, 정말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을 기부하거나 구호 단체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구호 물품을 기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한 기부가 오히려 구호 활동에 폐를 끼칠 수 있다니. 앞으로는 구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부를 하는 건 어떨까요? 문제 지역이 발생을 할 때 많은 후원처 또 기업들이 자원을 보내주고 있죠. 그리고 많은 현물과 또 현금 기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자원의 컨트롤 타워가 일어나지 않으면 산발적으로 자원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가 각각 그 구성원들이 정부나 또 지자체 또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 또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례들을 커뮤니티 임팩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공헌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장면이겠죠. 김장하고 연탄 나누기. 전통적인 사회공헌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임직원 봉사활동이나 또 자원봉사 활동에서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예전에는 기업이 이걸 이미지 개선이나 홍보를 위해서만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사회문제 주체로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또 기업이 많은 매출의 일부를 기부한 형태가 아닌 기업의 업과 아주 밀접하게 사회문제 해결에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아주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상과 이슈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많은 자원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사고해야 될까? 그것들을 앞으로 계속 구조도를 보여드리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 강의에서는 무엇이 자원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일까? 특히 영등포에서는 또 어떤 것이 지역의 자원일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회공헌 쪽이나 사회혁신 쪽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서적들을 요청하실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희 직원들과 많이 학습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들고 다니니까 주변에서는 제가 디자이너인지 알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소셜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지역사회에 디자인을 하려면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커뮤니티 임팩트를 기획하게 된 것은 2019년이었는데요. 2019년 2월쯤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 범부처에 아울러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랄지 또 프로그램, 보조금 사업들을 다 모아서 어떤 것들이 지역에 연계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중복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각 처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를 일구어서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또 많은 보조금 사업이 지역에 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이런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처음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개론식으로 커뮤니티 임팩트의 주요 과정들을 이렇게 저희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지역사회에 참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엮을지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커뮤니티 임팩트 또 한편으로는 컬렉티브 임팩트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파트너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각 구청이나 또 아니면 단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MOU, 협약이잖아요. 그 협약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서 정말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MOU를 넘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그것의 성과를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사례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여기선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역의 아젠다가 각 기관별로 첨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는지도 나옵니다. 우선순위 이슈 선정과 또 지역의 성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성과 중심의 커뮤니티 임팩트를 계획하는 것이 우리에겐 아직 낯선 일인데요. 저희도 처음에 커뮤니티 임팩트 주체들과 같이 회의를 참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호한 또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이 계획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공동이 같이 굴러갈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는 시간만 해도 거의 전체 프로젝트의 반 이상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또 프로그램 과정 모니터링하고 또 어떻게 변화를 평가할 것인지가 또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커뮤니티 임팩트를 진행할 때 1년짜리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보통 한 3, 4년 차로 중장기 사업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2019년에 시작한 이 사업에서는 지역의 부처별로 파편적으로 나눠져 있던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해부해 봅니다. 그리고 사회 혁신적으로 어떻게 사고할지에 대한 걸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합적인 지역사회 문제, 사실은 이 신사회적인 위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복합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읍면동 단위에서 소지역 중심으로 지역 혁신의 기반을 조성할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자원을 다 모아보고 또 지역 문제를 위한 사업들을 한번 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또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각 지역의 사회 문제에 따라서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건 참 다르게 구성이 될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협약을 되게 이례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거버넌스 구성표를 보시면 행정안전부, 사랑의 열매, 아름다운 재단, 또 저희 회사인 CSR 임팩트가 같이 공동 MOU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요. 사업 총괄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해 주셨고요.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나 어떤 특정 사례에서 부처의 그 도움이 필요할 때는 행정안전부가 주로 힘을 써주셨고요. 또 사랑의 열매에서는 또 각 지역에 있는 기획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또 다리를 놔주셨습니다. 또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재단에서는 지역사회 활동가를 발굴하고 또 공모사업들을 연계해서 지역이 좀 힘있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시민 네트워크를 연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직도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커뮤니티 임팩트가 뭔지 잘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지역의 사업과 또 기업 사회공헌 자금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이것이 구청의 또 행정과 어떻게 연결될지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가 각 부처별로 한번 보면 각 부처의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랄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 육성이랄지가 각각의 유사한 사업이지만 다른 용어들로 사업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마을 기업이나 또 도시재생 쪽에서는 또 CRC 기업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로 유사한 사업들이 또 약간의 그 사회적 가치나 또 목적 사업이 약간 다른 형태로 주도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또 추천드릴 책인데요. 냉정한 이타주의라는 책입니다. 우리 많은 비영리 단체들 또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의도로 많은 선한 일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대상별, 또 사회 이슈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참 많죠.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다문화, 탈북민, 또 이제 스타트업들 대상별로도 이렇게 다양하고요. 또 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육성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플레이 펌프에 대한 사례는 냉정한 이타주에서 나와 있던 사례이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례도 또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 펌프는 처음 이것이 고안된 것은 1989년도인데요. 농업 박람회에서 이 시제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추 엔지니어인 사람이 개발한 모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이 동력이 돌아가면 그것이 지하수의 물을 정화하는 형태의 플레이 펌프였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광고판까지 붙일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 삼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우리가 제3세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해외 ODA 사업이 초창기에 우물이나 학교를 지어주는 사업이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플레이 펌프가 만들어지면서 개발도상 국가에서 물 개발을 위한 아이템으로
플레이 펌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많이 이 모델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 구축되는 데 있어서 2008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00개 정도가 만들어졌고요. 또 2010년까지 한 4000대 정도로 계속 그 구축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많은 실사단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 놀이기구를 타면서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고요. 더욱더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적정 기술로 만들어졌었거든요. 이 지역의 맞춤형 사업으로. 물이 부족한 곳에 가장 이것이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아이템이었지만 사전 수요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결정적으로 이 펌프 자체가 물 정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기도 하고 또 해마다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유행처럼 지나가는 사업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물론 좋은 성과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행착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데이터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사전에 있는 오류나 또 이 현장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잘 구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업에서 사회공헌 관련된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 이 SDG 장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UN SDG의 17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목적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세부 사업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SDG에 대해서는 한번 앞에 강의에서도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는 밀레니엄 발전 목표라고 해서 MDG가 진행이 됐었고 또 2015년부터 2016년부터 2030년까지는 SDG라고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인 목표, 또 지구 환경에 대한 이슈, 또 경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부 이렇게 발전 목표를 정하게 되고요. 여기에 또 세부 이 추진 계획에 대한 것들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17가지 주제 목표에 맞춰서 기업의 업과 관련된 것들을 특화시켜서 진행을 하기도 하죠. 자, 어떻게 하면 SDG에 맞춰서 잘 활동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될까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앞에 영상도 보셨지만 우리가 재난재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발되고 있었고 또 이런 때에는 특히 자원의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UPS 같은 물류회사에서는 UN 난민기구와 같이 구호단체와 물품 추적과 이런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UPS가 많은 매출을 올리고 또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해서 후원금을 쾌척하는 것도 좋은 사회공헌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물류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긴급구호의 물류의 재고 관리, 또 난민 캠프에서 수혜자들에게 신속하게 재고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 굉장히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물류 전문성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비영리 단체에서 많은 단체들이 아이들의 기자재나 아니면 학습 도구, 이런 문구류들을 또 해외에 배송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문구류들을 모으고 또 옷가지들을 모아서 그 기금보다는 물류비가 더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영리 단체와 같이 연합해서 또 아프리카에 책을 보내는 것들도 책 운송에 있어서 사업을 같이 연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임팩트 있는 사업이겠죠. 그 제주에서는 삼다수가 제주도개발공사이거든요. 그곳에서도 각자 생수 매출 1위이기 때문에 물류가 굉장히 많이 라인이 잘 다져져 있어서 제주에서 있는 중소기업들의 물류 서비스를 같이 연계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커뮤니티 임팩트의 첫 사례인 제주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커뮤니티 임팩트라는 것, 우리가 같이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공헌 또 이런 커뮤니티 임팩트를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역을 맨 처음에는 읍면동 단위 작은 지역을 고민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계속 2019년에도 그 전에도 그랬지만 언론사에서 계속 제주 바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 바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더 많은 쓰레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해안에서 환경 정화만 하는 것이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들어오는 공항에서 또 한편으로는 제주에 거주하시는 원주민들, 또 한편으로는 숙박업체, 음식점, 또 카페들, 또 제주에 들어오시는 관광객들, 또 제주의 학생들, NGO, 또 이렇게 다양하게 제주 바다를 지키는 뭐 해녀나 다이버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론 바다를 가꾸는 거에 기본적인 목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공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해수부 유관기관에게도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무역항에 대한 부유 쓰레기를 관리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과 또 어촌기를 담당하고 있는 어촌어항공단, 또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수산자원공단, 이런 많은 유관기관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또 한편으로 각자의 목적 사업에서 바다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되는 침적 쓰레기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지자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또 일반인들이 연안에 떠내려오는 것은 수고할 수 있지만 바닷속에 있는 침적 쓰레기들을 관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의 아젠다를 가지고 제주에 저희가 먼저 구축했던 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 여기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 병원도 있고요. 또 카카오도 있고요. 제주 삼다수도 있고요. 또 제주 면세점,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 또 공기업들, 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 하나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공공기관들, 또 한편으로는 민간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같이 구축하는 의미에서 지역의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또 이들과 가장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또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인프라를 되어줄 수 있는 유관기관들과 연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해서 수중정화 활동은 우리 모두가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육지 쓰레기와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 캠페인까지도 같이 연결합니다.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한편으로 교육과 또 데이터를 남기는 것이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체 그림을 그려보고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도 찾아보고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만든, 또 선생님들이 만든 환경과 관련된 서적들, 또 그리고 바다에 쓰레기를 줍는 다양한 단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첫 해 2019년도 11월 15일에 진행한 사업이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사고 안 나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회사 안에서 또 같은 부서 안에서도 여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실 저희가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제주에 정말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사고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수중에서 또 연안에서 집중 수거 작업을 할 때 안전사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양환경공단에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큰 배가 있어요. 청항선이라는 그런 배와 크레인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들 다 수거하게 되면 어촌계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일이고, 또 이것을 버리는 과정에서는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슈가 되는 자원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청에서 각 부서가 나눠져 있지만 이것들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하고, 앞에서 했던 행안부와 진행했던 것은 제주도 자구리 해안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수업 시간이 좀 짧으니까 유튜브에서 자구리 프로젝트를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걸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각 부처에서도 인사이동이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어도 또 인사이동 시기에 다른 부서로 분류가 되게 되면, 배치가 달라지게 되면 이 사업의 연속성이 굉장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맞춰본 것뿐인데 이것이 바다 가꾸기라는 프로젝트로 해양수산부의 대표 사업이 또 되게 됐습니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해양 쓰레기를 대응할 때 정부의 사업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서 하는 TF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수거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3월에서 11월 동안 운영하는 기관을 선발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12월부터 3월 전까지는 바다 쓰레기 계속
누적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체 매 달마다 할 수 있는 상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발생부터 수거까지 또 전 처리 과정에 있어서 종합 관리를 어떻게 하면 민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을지를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또 아까 했던 같이 그 전년도에 진행했던 파트너들이 계속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것은 좀 더 공고하게 사업이 구축이 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례적인 사업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도를 하고 이것을 받아서 해수부에서 또 한편으로 더 공고하게 단단하게 만들고 이것은 저희가 중장기 사업으로 또 갈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반려 입양 제도라고 해서 해변 입양 제도가 진행이 되고요. 각 지역에 각각의 기업들이 사업장을 근거하고 있는 지역들이 도맡아서 해안을 담당하게 되고요. 또 연간 수중 정화와 연안 정화 활동들 캠페인으로 진행이 되고 또 해양환경 교육과 쓰레기 모니터링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과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것의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됐고 또 어떤 것들은 효율적이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이것들이 사회적 자본이겠죠. 이것도 전체의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맞춰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문제 중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2020년에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했고 3년차 사업까지 진행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산구형 복지혁신 정책 수립에 대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구임대주택은 30년 이상 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다층적인 이슈들이 있겠죠. 거주민들에 대한 주거적인 이슈, 또 의료에 대한 이슈, 안전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복지 대상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지역사회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국토부의 사업, 또 행정안전부의 사업, 복지부의 사업들을 연계해서 이것이 단편적인 사업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 중심으로 여러 사업이 꽂아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을 했죠. 또 이번에도 구조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커뮤니티 임팩트 사업은 굉장히 다단하기 때문에 구조도를 그려서 각각의 기업에 또 각각의 지자체에 또 협력기관들의 아레나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여기 3,000세대였는데요. 광산구가 행정지원 서포트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복지 전달 체계 안에서 전통적인 지원 서비스에다가 또 한편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의 협력 사업과 또 연계하고요. 공모 사업을 또 저희가 제출을 했었거든요. 또 복지부에서 또 제공하는 또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들도 여기에 같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영등포구청을 오다 보니까 마이홈 센터를 봐서 되게 반가웠는데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마이홈 센터에서는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거든요. 이것들도 이 영등포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휴 농산물이나 식자재들이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푸드뱅크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공된 부분도 있지만 임박 제품에 대한 것들 아니면 당일 신선식품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또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기존의 전통적인 보조금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서 또 저희가 마을 기업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주 광산구의 행복주택 1층에는 LH에서 유휴 공간을 불화받아서 그것을 3년 무상 임대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찬 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 모델들을 저희가 사례로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 3,000세대 안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 많은 민원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동파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선 유지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관리 체계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일손이 아무리 늘어나도 또 구청에서 많은 인력을 뽑아도 다 감당 못할 겁니다. 지역 주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좋은 일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사회적 경제 일자리로 만들거나 또 우리가 일자리 육성 정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노인 일자리 사업, 또 보람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또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그런 사업들과 연계하는 거죠. 각각의 사업이 파편적으로 진행이 되면 한정될 수 있지만 또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업의 모든 자원들을 집중 투하시키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것도 SDG의 발전 목표에 맞춰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사업 구조도를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구청이나
또 저희 회사가 전체 이 커뮤니티 임팩트의 각각의 참여 기관들이 어떻게 이해관계가 다른지를 또 보여드리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되게 복잡하죠. 화살표만 보더라도. 협력적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저희가 MOU, 아까 앞에서 MOU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다양한 참여 기관들이 MOU를 진행했습니다. LH공사에서는 유휴 상가와 또 유휴 주택을 주셨고요. AT센터에서는 농산물 유통센터에서는 유휴 식자재를 로컬 마켓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주택관리공단에서는 그 단지 내의 모든 분들, 입주자들의 관리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마이홈 센터를 통해서 또 지원하는 그런 협약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지역에서의 좋은 사례가 되지만 전국 확장 모델로 굉장히 좋지만 사실 MOU를 하고 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각 부처가 기한이 있잖아요, 사업이.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MOU였기 때문에 이것도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임기가 끝나도 이 사업이 계속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도를 다시 짜고요. 또 이 안에서 보시면 협력 관계나 의존 관계나 갈등 관계가 계속 유발이 돼요. 전체 프로젝트 처음에 MOU 가기 전까지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나옵니다. 이 이해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계약하고 협의하는 데는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기본 소스들을 처음 맞춰보고 이것의 아젠다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의 의존과 갈등 관계들을 협력적 관계로 계속 만드는 것들이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임팩트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또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 분리 배출에 대한 이슈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분리배출이 시작된 것이 한 25년 됐다고 들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지만 이것을 수거하고 압착하고 또 다시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또 물류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플라스틱을 수거하면 그것을 킬로당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200원, 300원 정도의 그 자원 효과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본에서는 킬로당 한 1,700원 정도로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거할 때 자원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저희가 올해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세활용 프라자라고 서울의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환경교육, 업사이클링 교육, 또 세활용 교육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다양한 교육과 또 환경 체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서울의 다양한 5개 지역에 자원순환에 대한 리게너 플라자를 또 만들려는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업 구조도를 짜서 자원순환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로 진행해 보려는 사례입니다. 앞에서 공유한 여러 가지 사례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사업들도 있을 거고 또 특별히 영등포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이 관내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리모델링해서 지역의 파급력을 높이고 또 지역에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는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 또 다양한 유휴기관들, 이 기관들이 다양한 자원을 모으고 또 인프라를 모아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문제는 정말 앞으로 더 복잡다단해질 거고요. 또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새롭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또 커뮤니티의 임팩트를 높이는 과정들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